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번째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했으니까 지금 내가 어떤 부동산이 얼마에 팔고 있는 시가를 알고 싶을 때는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나오네요. 아파트 나오고 연립 나오고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보여서 자,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고를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기준 연도는 2021년도니까 연도를 구하시고요. 이 연도를 구하면은 그 전에 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집원이나 도로명 주소 쓰시고 쓰면 됩니다. 시도는 서울시고 송파구에 있고 동까지 있고 그다음 단지명까지 쓰면요. 이렇게 친절하게도 그 동네에 있는 단지가 나옵니다. 현대 아파트였는데요. 현대 아파트가 2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그 아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까지 나옵니다.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중에서 저는 위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해서 그 가액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했더니요. 자, 2021년도고요. 면적도 고르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면적을 골라야겠죠. 그래서 면적을 골랐고 그다음에 금액을 보면 전체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올해까지 이 아파트가 3월하고 4월에 거래가 된 게 있습니다. 4월 29일에 거래된 금액이 있는데 20억 2천만 원인가요? 20억 2천만 원에 거래된 게 있으니까 부동산을 만약에 증여세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 아파트가 거래된 건 없으니까요. 요 금액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시할 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거는 거래는 됐지만 해제가 된 겁니다. 해제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요 금액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제 발생일까지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다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사이트를 보시면 내가 받고자 하거나 팔고자 하거나 상속받고자 했던 그 아파트가 현재 어느 정도 시세에 머무르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걸어서 얼마쯤 됩니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거래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의 가액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유사사의 가액을 확인할 방법이 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엔 국세청 사이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국세청에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첫 번째, 조회 발급. 여기를 먼저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창이 뜹니다. 요 창이 떠서 되게 많죠. 이것도 되게 많긴 하지만 의외로 되게 유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어디를 보시냐면요. 이 세금 신고 납부라는 란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란이 있으면 쭉 가시다 보면은 여기에 상속 증여재산 평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좀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요거를 누르시면 증여나 상속받고자 하는 재산을 그래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유사거래입니다. 두 번째 거. 유사매매 공동주택을 선택하는데요. 물론 이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까 그 아파트 그대로 쓴 겁니다. 자, 오금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고요. 다 주소 치시고 동수하고 호수까지 치면은 그에 관련된 유사한 아파트들의 거래 금액이 나옵니다. 아까 4월 29일에 거래된 것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금액까지 나오고 고시지는 기준시가까지 나오고요. 면적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좋은 게요. 증여나 상속이 증여인 경우는 앞으로 전 3개월, 뒤에 3개월인데요. 전 6개월 거 말고도 그 이후의 것들, 평가기간 이후의 것들도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역시 이 금액으로, 이 금액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겠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시니까요.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대충 내가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아니면 이 내가 받고자 하는 재산이 어느 정도 거래됐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는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들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입니다. 일반적인 시가가 없는 건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인 건물은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미터당 기준시가를 구하겠죠. 그래서 평가 대상 금액의 연면적을 곱하면 그 재산의 그 건물의 평가액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미터당 제곱금액은 이것도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도 국세청 홈사이트 들어가면 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건물의 신축 가격에다가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나 이런 것들을 곱하면 제곱미터당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계산하면 참 좋은 게요. 시가가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금액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증여세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자, 그런데 모든 건물들이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들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개별주택도 됩니다. 오피스텔도 되고요. 자, 근데 건물 중에서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중에서 실질적으로 1년마다 한 번씩 평가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국세청장이 합니다. 여태까지 이거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은 누가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군구청장이 했습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이나 일부 상업용 건물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모든 오피스텔이나 모든 상업용 건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건물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들을 국세청장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 대상되는군요. 수도권이나 5대 광역시, 아마 세종시도 포함될 겁니다. 세종시 포함해서 오피스텔과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구분되어 있는 상가 같은 것이 100호 이상 되는 건물이면 국세청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금액, 그 부동산이 그 건물이 얼마냐고 이렇게 계속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건물이 아니라 이 규모 이상 되는 건물은 요 방법으로 쓰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요 국세청장이 고시한 요 금액으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피스텔이나 이 고시되는 건물을 평가하는 방법, 고시되는 금액의 그 고시되는 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 금액으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조회 발급으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이번에는 기타 조회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 기타 조회 쭉 내리시면은 기준 시가를 확인하는 난이 있습니다. 요 난으로 들어가셔서 하면은 보통 주택이 나올 거고요. 일반적인 상가도 나옵니다. 거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회 발급이었죠. 기준 시가 조회 중에서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제곱미터나 100호 이상 되는 건물, 그 건물들만 말하겠죠. 그래서 주소를 치고요. 조회를 하시면 그 동네에 있는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상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골라가지고 호수를 치면 마찬가지로 기준시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나오면 제곱미터당 기준시가에다가 건물 면적이 나오거든요. 두 개를 곱하면 이 건물의 평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상업용 건물은 반드시 기준시가를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 금액을 확인하셔서 신고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고시되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증여세가 낮았다고 그랬죠. 기준시가가 굉장히 낮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지수나 이런 걸 곱해서 계산하면요. 부동산도 당연히 꼬마비리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사무실이나 공인중개사한테 확인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는 조그만 건물도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하면 실거래가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라면 실질적으로 한 50억에서 60억 된다고 하는 건물도 아까 말씀드린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해 보면요. 실질적으로 30억도 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수증자 입장이나 증여자나 수증자 입장이 굉장히 해피하겠죠. 하지만 납세당국에서는 싫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서 국세청에서 새로운 카드를 들이댔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납부시키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라는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시되지 않는 건물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층에서 꼬마빌딩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합니다. 배경입니다. 소규모 비거주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습니다. 국세청장이 규모가 낮으니까 공시 안 하는데 개별적인 성격이 강하고 비교 대상의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거래도 빈번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준시가로 이용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너무 낮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2019년 9월 10일 이후에 상속이나 증여됐을 때 요거를 상속세나 증여세는 내가 먼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한 이후 증여세 같은 경우는 6개월 뒤에 국세청에서 그거를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 기간까지의 국세청이 일반적인 경우에 만약에 내가 받고자 하는 금액이 낮은 경우에 상속재산이 평가가 좀 어려운 경우에 또 방법이 하나 있는 게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를 이용해서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금액도 인정을 받는데요. 그런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저 비슷한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 친구가 어머님한테 주택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았는데요. 그 주택 금액이 기준시가가 단독주택이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이 기준시가로 3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은 5억이 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익이 한 2억 정도 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어차피 상속되는 자산이 이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식이 있는 경우는 5억 정도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팁을 줬냐면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이번 상속을 할 때 그 상속주택을 감정평가를 받자고 그랬어요. 감정평가를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5억에 채 안 되게 한 4억 8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감정평가 수수료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주택을 4억 8천으로 하니까 나중에 이 친구가 그 주택을 팔 때는 취득가액이 4억 8천이 되는 겁니다. 양도세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너무 낮게 재산을 팔아서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를 대비해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높이는 효과로 일반적인 경우 납세자들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의 경우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어떡합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상속재산을 다시 평가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제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공장 건물하고 토지가 있는데 보충적으로 평가 기준시가를 했더니 뭐 금액이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해서 신고를 했는데 2020년 12월 1일날 징여를 받으면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충적인 평가, 토지는 공시지가나 건물은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낮을 수 있겠죠. 세무서에서 생각하기 너무 낮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2021년 9월 31일까지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납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감정평가되는 부동산은 나대지나 비거주형 꼬마 건물입니다. 꼬마 건물이고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은 당연히 안 하고요. 꼬마 건물 중에서 시가와 증여세나 상속세를 신고한 금액이 너무 낮은 경우, 차이가 너무 큰 경우, 시가하고 기준시가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신고한 것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국세청이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차익이 크다라고 하는 금액을 알려주면 좋은데 안 알려줍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걸 알려주면은 또 당연히 뭐 다른 방법이 생길 수 있을 거 그러는데 이 금액을 국세청에서 알려주면은 알아서 할 텐데 이거를 굳이 또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꼬마 건물을 가지신 분들은 이거를 항상 유념을 하셔야 돼요. 감정평가를 하면 당연히 기준시가보다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차익만큼은 증여세를 더 내셔야겠죠. 감정평가액으로 추가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가 나오는데요. 자, 원래는 신고를 잘못한 거니까 신고불성시는 납부불성시 나오는데 요거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좀 혜택을 준 거죠. 그러니까 증여세 본세가 늘어나는 부분만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납세자한테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고요. 공신력 있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 후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적정성을 확인하는데 심사위원회를 어디서 열냐면요. 국세청에서 열거든요. 당연히 그 사람들 의견을 받아주겠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납세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감정평가라는 건 굉장히 전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반적인 납세자가 뒤집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꼬마 건물을 상속하거나 증여하시는 경우, 즉, 과세관청이, 국세청장이 고시하지 않는 상업용 건물을 증여나 상속하시는 경우, 일단은 이 기준시가, 보통 우리가 신고하는 기준시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혹시 근처에 공인중개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일반적인 금액을 확인해 보시죠. 시가가 얼마나 될까 확인해 보시겠어요. 근데 그 금액이 너무 크다. 이럴 경우면 차라리 어떻게 하시냐? 차라리 내가 감정평가사를 부르셔가지고 평가를 하세요. 이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이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크면 증여세 굉장히 많이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익이 큰 경우는 이 방법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꼬마 건물을 가지신 분들은 상속이나 증여할 때 꼭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자, 이제 부담부 증여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게 증여재산을 받았는데 증여재산에 부채가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부담부 증여라고 부릅니다. 자, 부동산에 들어있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같이 넘기는 조건으로 해서 증여하는 것들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이 이렇게 넘어오죠. 그러면 증여받은 사람이 이제 갚아야 되는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증여하고 양도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담부 증여인 경우는요. 그래서 이 채무액, 그러니까 증여, 양도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 양도라는 건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봤는데 거기에 전세보증금이 5억이 있다. 그러면 그 5억만큼은 양도로 보시고요. 나머지 10억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5억만큼은 증여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2번 내는 경우죠. 그러니까 아까는 일반적인 증여인 경우는 받는 사람이 증여세만 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내고요. 아까 10억에서 5억이 있었으니까 5억 부분은 증여세를 내고요. 나머지 5억 부분, 그 전세보증금만큼은 주시는 분, 부모님이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받은 주택에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양도과액은 일반적인 경우는 채무액이 양도과액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은요, 취득 당시 그 주택의 실제 거래가액에서 거래가액을 내가 증여받고자 하는 재산하고 채무액을 나눕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주택이 10억이었죠. 채무가 5억이었으면 50%만큼은 취득가, 그러니까 실제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의 50%만큼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뒤에 이제 계산이 나오니까 계산할 때 보여드릴게요. 이 방법이 옛날에는 되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부담부 증여가요. 왜 받았냐면 양도세가 과세가 그렇게 높지 않았죠. 양도세 부담이 얼마 없었을 때는 차라리 증여세 부담이 더 큰 적이 많았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양도세 부담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 방법이 무조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양도 차익이 작은 부동산이나 비과세되는 주택인 경우는 부담부 증여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양도 차익이 큰 부동산이나 다주택자인 거, 부모님 주시는 분이 다주택자인 경우는 오히려 부담부 증여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어떻게 선택하시냐? 증여세가 감소되는 부분과 양도세가 늘어나는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사례입니다. 자, 거주자 갑씨가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를 아들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현재는 8억인데요. 취득가액은 1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은 이제 5억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납세자는 아들이겠죠. 자, 먼저 단순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이 5억이 없다는 가정에서 이 집에 부모님이 사신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 주택을 넘기는 겁니다. 단순 증여인 경우는요, 8억에서 자, 자식한테 처음으로 주니까 5천만 원을 뺍니다. 5천만 원을 빼겠죠. 그럼 7억 5천이 되겠죠. 자, 5억이 넘으니까 증여세율은 30%입니다. 30%에 누진공제가 6천만 원이거든요. 빼면은 단순 증여세가 1억 6,050만 원이 나옵니다. 그 신고세액공제 3%까지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단순 증여인 경우는 1억 6천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근데 부담부 증여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전세보증금이 5억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증여세는 전세보증금이 5억이 있으니까 8억 중에 5억이 부채니까 실질적으로 증여받는 금액은 3억입니다. 3억에 대해서 계산을 하겠죠. 3억이 아들이 받으니까 5천만 원을 빼겠죠. 그러니까 3억에서 5천, 2억 5천이네요. 5억이 안 되니까 세율은 20%입니다. 거기에서 그 1천만 원 누진공제를 빼주면요, 4천만 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도 빼주죠? 신고세액공제까지 빼주면 3억 8,080만 원이 증여세가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전세보증금 5억만큼의 양도세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 양도 금액은 채무액입니다. 채무가 5억이니까 양도가액이 5억이 되는 거고요. 취득가액은 자, 1억에 샀는데 1억 중에 내가 1억에 산 취득가액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1억 중에서 자, 내가 부담하는 게 5억이라고 했죠. 지금 8억입니다. 8분의 5만큼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1억이니까 6,025만 원이 취득가액이 돼서 계산을 하면요, 양도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몇 채죠? 두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다주택자고 조정지역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2주택자이기 때문에요, 세율이 높으면 이 사람은 보통 기본 세율의 20%만큼 세금을 더 내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양도차익이 4억이 넘습니다. 4억이 넘기 때문에 세금 부담률이 60%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세금을 내거든요. 그럼 두 개 합치면 총 세금 부담액이 거의 3억 가까이 되겠죠. 오히려 이런 경우는 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경우죠. 그렇죠? 물론 여기도 반론을 받을 수 있겠죠. 이 전세보증금 5억을 받은 거, 이 5억 받은 걸 이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가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자, 그런데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가 유리한 경우입니다. 자, 거주자 을 씨가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2주택자, 일시적인 2주택자인데 일시적인 2주택자는 먼저 팔았던 주택을, 먼저 한 주택을 빨리 팔으면 나머지 주택은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죠? 11월까지, 올 11월까지 이 주택을 팔아야 돼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합니다. 근데 11월까지 팔아야 되는데 11월까지 팔 수가 상대방을 못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똑같은 경우입니다. 자, 이 단순 증여인 경우 똑같은데요. 자, 이런 경우에 그래서 양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럼 차라리 세대가 분리가 된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입니다. 11월까지만 양도를 하든지 증여를 집수만 줄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 증여세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요 부분만큼 세금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오히려 세금이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하는 방법은 이 계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부담부 증여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답니다. 하지만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죠? 양도 차익이 적든지 특히나 1세대 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요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부채의 사후 관리입니다. 자, 아까 부채를 떠안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부담부 증여 시 증여를 받는 자가 인수한 채무는 국세청이 전산에 입력을 한답니다. 입력을 해서 사후 관리하고 있고 매년 1회 이상 채무 변동 내역과 상환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증여세가 탄로되는지를 계속 검증한다 합니다. 부채를 넘기실 때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은행 주식담보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조심해야 될 게 그 자녀가 그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 나가거나 원금의 상환 압박이 지금은 없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까지 갚아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 받은 자식이 생활 능력이 아직은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갚아주는 꼴이 됐으니까 그런 경우는 또 증여세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담부 증여를 하실 때는 이 자녀분이 그 부채를 특히 은행권 부채인 경우나 금융권 부채인 경우는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까지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항상 요거를 대신 갚아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증여받은 재산이 다시 뺏는 경우죠.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내, 그러니까 증여세를 내가 증여받은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3개월 이내에 다시 받는 겁니다. 다시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처음에 증여한 거, 그것도 취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받은 거, 그것도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없던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증여를 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줬다가 다시 받으면 증여 자체가 두 번 다 없는 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기간 경과가 3개월, 그러니까 증여세 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반환을 받는 경우에 그러면 이미 3개월은 지났기 때문에 처음에 증여는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받는 거, 그 사람한테 내가 다시 받는 것도 분명히 공짜로 받는다면 그것도 증여겠죠. 근데 그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나쁜 게 신고기간 3개월, 그러니까 내가 3개월이 지나고 또 3개월, 6개월이겠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받게 되면 처음에 증여도 증여가 되고요. 그 사람한테 받은 것도 증여가 됩니다. 증여를 취소를 하시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증여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말일에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게 이 증여 재산이 등기나 등록되는 재산이 이렇게 되거든요. 현금 자산은 안 됩니다. 현금 자산을 만약에 돌려받게 되신다면 이거 없이 무조건 증여세가 계속 과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증여세에 대해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증여세 나머지 부분을 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하고 상속세로 들어갔고요. 다음에 하는 것들은 아까 고가양도 저가양수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특수관계자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고가양수를 하든지 저가양도를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상속세가 앞부분에 들어갈 겁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